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2016년식 BMW M2의 한랩의 인캠 영상을 먼저 보고 긍정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인캠 차량의 이제 스펙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식입니다. 그리고 M2 최초로 나왔던 전기형이고요. 그리고 뭐 출력 같은 경우에는 제원상은 뭐 최대 출력이 370마력, 그리고 토크가 아마 47 정도, 47kg 포스미터 정도, 뭐 그 정도로 얘기가 있었었는데, 일단 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2 튜닝이 ECU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흡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필터를 사용을 했고, 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 파이프를 하고, 그리고 중통 이후 그 뒤쪽으로는 풀 직관입니다. 풀 직관으로 저희 팀장님이 직접 짜넣었던, 진짜 파이프로 무식하게 그냥 집어넣었던 그런 상태로 돼 있었고, 휠마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원래 순정 같은 경우에 335에서 340마력 정도 다이노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측정해 본 바로는 375마력,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47에서 이거를 최대한 자연흡기의 느낌을 내려고 이제 후반부로 최대 토크를 미루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57kg 포스미터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ECU 맵을 한 차량 치고 생각보다 출력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거고, 일단 스펙을 먼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휠 같은 경우에는 앞뒤 다 원래 M2에 들어가는 437M 휠이죠. 437M 순정 휠에 리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프론트에도 리어 휠을 끼고, 앞에도, 그러니까 프론트에도 리어 휠, 리어에도 리어 휠을 낀 거예요. 그래서 그 휠 옵셋이 제가 알기로 19인치에 10J에 4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캠버를 최대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캠버를 주면서 구겨 넣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넥센 SUR4G 2753519 스퀘어로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BC 레이싱 2A 서스펜션 ER 시리즈죠. 그거에 저희가 이제 스프링만 기존 원래 출고 사양에서 살짝 변경해서, 이 당시에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9K를 썼었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18K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브레이크는 순정 브레이크 그대로 4P 시스템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프론트에는 그때 페로도 DS 1.11, 그리고 리어는 순정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는 전혀 없었고 리어에만 GT 윙을 장착을 했었는데 1600폭짜리 그렇게 뭐 사실 저희 이제 AMG나 GT3 RS에 껴져 있는 뭐 그 1800 이상의 그 대형 윙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작은 1600폭짜리 윙이 들어가 있었고,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경량화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게 순정이 1590kg 정도 되거든요, 공차 중량이. 거기서 조수석 시트 그다음에 뒷좌석 시트만 뜯어내고 뭐 그리고 이제 배기에서 우리가 이득 본 게 많죠. 풀 직관으로 뽑아냈으니까. 네, 뭐 그 이후에 있는 뭐 촉매, 뭐 소음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직관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무게 이득을 좀 봐서 정확하게 무게를 그 당시에 측정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대충 1500kg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돼 있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죠. 뭐 조금 더 경량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경량화를 해서 우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경량화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차량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M2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이나 카본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고 카본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보통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3, M4 같은 경우에는 루프 같은 경우에 막 카본 들어가 있고, 심지어 M4 당시에 F바디 M4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도 카본 트렁크를 썼잖아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럿 타워의 그 브레이스들 같은 경우부터 해서 다 철판으로 다 돼 있었고,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M4 대비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F바디 M4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원가 절감의 BMW 아닙니까 원래. 뭐 BMW M 차량들을 그렇게 막 고급이라고 보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 BMW M 같은 경우에 하체 구조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맥퍼슨 스트럿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드라이 펌프 방식 쓰지 않죠. 웻 펌프 방식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이 들어갈 구석들은 다 배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어내는 것이 BMW 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급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에서 최대한 쥐어짜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M이라면, 그거보다 한 차원 위에서 쥐어짜는 것이 포르쉐 GT3 차들이죠. GT3 RS. 그거는 이제 뭐 또 뒤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편에 GT3 RS가 나오게 됐는데 뭐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든 BMW M이 뭐 M2든 M3든 M4든 뭐 그렇게 고급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갈 만한 부분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성비 그리고 원가 절감 이런 부분은 아마 뒤에서 파워트레인 쪽 뭐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NO 엔진이라는 것도 가성비의 엔진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NO 엔진, 이 전기형 M2 같은 경우에 NO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NO 엔진은 전혀 새로운 엔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N54 또는 헬54라고 부르는, 진짜 차주의 주머니를 탈탈 개털어버리는 그 헬54 엔진의 개선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헬54라고 부르냐 이거를, 기본적으로 열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대체로 터빈 쪽 문제, 보통 N54 같은 경우에는 트윈 터보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터보 차저 주변으로 뭐 누유부터 시작해서 각종 문제들을 막 일으켰고, 그래서 이 부분을 N5로 넘어오면서 싱글 터보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트윈 스크롤 터보 아니냐, 그래서 트윈 터보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트윈 터보하고 트윈 스크롤 터보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트윈 스크롤 터보는 싱글 터보죠. 자,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원엠에 들어갔던 그런 작은 두 개의 트윈 터보, 작은 두 개의 터빈보다는 조금 더 커진 싱글 터보를 사용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헤로사에서 또 되게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인젝터 문제. 인젝터 타입이 N호사에서는 피에조 타입이었었죠. 그것이 이제 보시 솔레노이드 타입으로 바뀐 게 N호입니다. 그래서 그쪽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요거 두 가지 바뀐 거 말고는 사실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헤로사에서 늘 생겼던 차지 파이프 문제 있죠. 터지거나 깨지거나 이 플라스틱 이 싸구려 차지 파이프. 그게 뭐 N호에 와서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뭐 밸브 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 뭐 엔진 오일 팬 주변 뭐 여러 가지 각종 여러 부위에서 생겼던 누유 문제, 뭐 이거도 사실 N5 와서 크게 개선된 느낌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카본 찌꺼기 축적되는 문제도 큰 변화 없었고, N5나 N5사나. 그리고 뭐 고압 펌프 내지는 뭐 또 더블 방수 쪽 문제, 그리고 워터 펌프 이쪽의 이슈들도 뭐 사실 제가 타면서는 N5 M2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겪어보지는 못했으나, 사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원체 그렇게 뭐 길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문제가 뭐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슈를 개선을 해가지고 나온 엔진이 N5 엔진인데, 여전히 이 N5도 열이 굉장히 많아서 여전히 문제를 만들고 있는 엔진이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뭐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뭐 제일 큰 문제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차를 트랙을 타면서 겪었기 때문에, 뭐 공도 주행하면서는 물론 그거보다 공도에서 탄다면 조금 더 그 불편감이 덜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봐야죠.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기형 M2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터쿨러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 냉각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흡기온 관리 자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흡기온 이슈는 영상 10도가 넘어가는 외기온에서 트랙을 연속으로 몇 바퀴를 주행을 하게 되면 흡기온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차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게 M2 같은 경우에는 후기형이죠. 컴페티션으로 넘어가면서, 내지는 마찬가지 M3, M4 같은 경우에도 전기형에서는 문제가 조금씩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크게 M3, M4가 전기형, 후기형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하드웨어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보호 로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후기형이 훨씬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3, M4 같은 경우도 컴페티션에서 조금 더 완성형의 어떤 그런 차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추후에 이제 SO 엔진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순행식,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대용량 인터쿨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흡기온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봐도 되는데, 아직 이 차량은 그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행했던 것도 3월 초, 그러니까 동계 시즌 끝난 직후에 제가 아마 탔었을 겁니다. 이게 2020년일 거고요. 2020년도 3월 달에 3월 초에 주행을 했던 거고, 이때만 해도 이게 영상 5도 내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기록을 보니까 영상 5도 내외에서 주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역시 불안정해요. 이 흡기온 문제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그리고 뭐 그거와 별개로 이게 헬 54 때의 굉장히 안 좋은 그 기억, 온갖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 그 기억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림폼 모드 이 프로그래머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보호로직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을 했던 거를 타보신 분들, 트랙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동계 시즌 막 영하 한 5도, 영하 10도 막 이런 데서 탈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데, 이게 영상 기온에 딱 올라가서 인제 같은 경우에 두 바퀴 연속 딱 어택을 하면 두 바퀴째에는 필연적으로 경고등을 빵 띄웁니다. 경고등을 빵 띄우면서 림펌이 들어가요.
뭐 구동 장치계 무슨 문제 그러면서 그 구동 경고등이라고 보통 트랙 타시는 분들이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뭐 때문이냐 보면 엔진 오일이든 미션 오일이든 둘 중 어느가 하나가 스레시홀드를 딱 건드리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 경고등을 띄우면서 차가 절어버립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경고등을 띄우느냐, 결국 시라코드 띄웁니다. 그래서 차가 뻐박뻐박 거리면서 뭐 절어요. 근데 미션 오일이 먼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미션 오일이 스레시홀드를 먼저 넘어가면 역시 이 구동 경고등을 띄우면서 기어가 홀수단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짝수단만 들어가든지 이 DCT가 이상해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경고등이 뜨는 게 아니라 보호 로직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걸려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GT3, 그러니까 991 GT3 3.8L짜리 엔진 처음에 초기형 썼었죠. MK1에서.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3.8 991 GT3 엔진 거의 다 깨졌습니다. 다 깨져가지고 그 991 MK1 GT3 RS,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죠. 이 차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세팅을 해요. 그래서 RPM도 원래 기존 9000 RPM 쓰던 거를 뭐 8500에 컷 시켜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각종 경고등도 굉장히 스레시홀드를 낮게 잡아놓고 예민하게 맞춰놓는데, 딱 BMW 정기형 M2에서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당장 어떤 문제가 큰 중대 이슈가 터지기 전에 보호 로직이 먼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택 자체를 마음껏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 표현보다 어렵다. 왜냐면 림펌이 들어와 버리면 끝나니까. 출력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빠져버립니다. 뭐 기어가 안 들어가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보면 사실 이번 이 인캠 찍을 때도 진짜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44초대, 그러니까 45초 언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 차 자체는. 근데 결국에 뭔가 기록이 나올라 하면 림펌 들어가 버리고 뭐하고 해버려 가지고 결국에 베스트 랩이 45초 3이라고 찍혔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44초 후반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보호 로직 때문에 발목 잡혀서 뭐 저게 베스트 랩이 됐는데 뭐 그게 아쉽지만 뭐 차가 그런 걸 어떠겠습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리고 그러면 보호 로직이 왜 그렇게 기민하게 작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NO 엔진 자체가 오픈데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뭐 블록, 그러니까 헤드 템퍼리처 내지는 오일의 유온이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그 헤드에서 벌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내구성이 클로즈 데크를 쓰는 SO에 비해서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생기기 전에 림펌을 먼저 걸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실제 그리고 트랙 주행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그걸로.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1M 때보다는 터빈 사이즈가 좀 커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터빈이 뭐 그렇게 빅 터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또 그런 터빈은 아니에요. 싱글 터보인데.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우리가 터보렉을 느낄 만큼 막 그런 불편감은 못 느끼죠. 터빈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터보차지만 굉장히 NA 차에 가까운 그런 필링을 주기도 했는데, 이게 터빈 사이즈 자체가 이게 크지 않다 보니까 출력을 우리가 이제 ECU를 만져가지고 뭐 순정 터빈을 쓰는 그 범위 내에서 출력 업을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림펌 로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ECU 튠업을 했을 때 휠마력으로 375마력 이상 올리는 것은 무리였다.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에도 57 킬로그램 포스미터 그 이상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랩이라도 인제해서 어택을 슈퍼랩 어택을 한다는 전제하에 뭐 공도타면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림펌 로직을 좀 피하고 그리고 이 엔진의 내구성에 큰 해가 안 되는 뭐 엔진뿐만이 아니라 순정 터빈의 어떤 그런 내구성을 해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것이 대략 순정 출력 대비 휠마력 기준에 한 40마력 정도, 35에서 40마력 정도 올라간 셈이 되는데 뭐 그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형 M2 같은 경우에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구동계 관련 모든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얘가 원치 않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온갖 종류의 로직으로 림펌을 다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차. 그래서 이거를 오버할 것 같으면 오히려 드라이버한테 그냥 미다졸람을 그냥 놔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스템은 실패죠. 결국에 1M에 사용했던 N54 그리고 전기형 M2에 사용했던 N55 이 시스템이 만약에 괜찮았다면 이번 이 실험이 괜찮았다면 추후에 뭐 F바디, G바디 넘어가면서 아마 이 N54의 후속들, N55의 후속들이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든. 근데 다 컷됐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터빈업을 하고 뭐 맵을 다시 잡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더 세게 나는 전기형 M2가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은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러니 출력을 더 업하고 싶다. 그러면 S55 엔진을 가진 F바디 M3 M4 F바디 M3 M4도 전기형은 안됩니다.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보호 로직이 일정 부분 전기형 M2 거하고 비슷한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림펌이 막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후기형 컴페티션,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컴페티션부터는 그렇게 확 현저히 좋아져요. 그리고 G바디로 계승되는데 차라리 이런 쪽에서 출력업을 생각을 하고 뭐 터빈업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맞는 것이지 안 되는 1M 그리고 M2 전기형에 허튼 짓 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죠, 차는.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는 전기형 M2 N5 엔진을 가진 전기형 M2는 그럼 어떤 차량인가? 이게 보면 우리가 엔진 BMW의 이 M에 들어갔던 이 엔진으로 보나 아니면 M 자체 히스토리로 보나 이 M2 전기형은 과도기에 있는 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일단 엔진으로 보면 기존의 N54에서 S5 이 완성형 엔진이죠. S5가 어떻게 보면 우리 F바디 M3 M4 여기에 들어갔던 그리고 후기형 M2에 들어갔던 그 S5 엔진 이거를 완성형으로 본다면 기존의 N54에서 S5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N5가 위치하고 있다. 근데 얘 성향은 같은 M이라고 여기에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이 성향은 N54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엔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게 N55와 S55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후기형 M2 다시 요 다음 영상에 후기형 M2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 이 팀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아무튼 N54에서 S55로 넘어가는 과도기 엔진 N55 엔진 그런 의미에서 이 전기형 M2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의 차다. 또 E바디에서 F바디로 지금 넘어오죠. E바디에서 이제 F바디로 넘어오는데 지난번에 292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나요? 사실 E바디 M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차대의 문제였죠. 차대의 안정성. 이것이 완성형으로 갔다라고 보는 것이 292 M3입니다. 그 기존 246, 236, 뭐 그 이전 230 이때 막 차대에 막 찢어지고 막 쇼바 튀어 오르고 뭐 했던 그런 이슈들을 싹 잠재우면서 어떻게 보면 완성형 바디가 이 바디에서는 292 M3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F 바디, G 바디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92 M3도 이 바디에서는 완성형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F 바디나 G 바디에 비해서는 차대 강성에 드라이버가 느끼는 느낌으로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왜냐면 그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F 바디, G 바디 다 타봤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느꼈지만 어찌됐든 그런 이 바디의 강성 문제를 일부 해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정기형 M2라 하더라도 292 M3보다는 차대의 어떤 그런 강성과 직관성이 더 좋아진 느낌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M3, M4 내지는 후기형 M2로 가면서 이제 차대 강성이 더 올라가면서 안정화가 되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도 과도기에 있는 것이 이 정기형 M2입니다. 근데 여기는 292에 가깝냐 그러면, 아니면 후기형 M2 내지는 M3, M4, F바디 M3, M4에 더 가까운가 라고 봤을 때 실제 차대 강성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F바디 M3, M4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기형, 후기형에 상관없이 이 M2라는 차가 또 굉장히 또 독특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292 M3, 그러니까 292 M3하고 246 M3 사이에 여기 세그먼트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246까지는 C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사이즈, 그리고 292부터는 D 세그먼트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휠베이스가 좀 길어지면서 차가 윤축비가 좀 나빠지는, 그러면서 차의 회두성이나 우리가 드라이버가 느끼는 그 밸런스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뭐 원엠의 뭐 후속이라고 뭐 보기도 하지만 이 M2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한 C 세그먼트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뭐 후기형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292 M3 그리고 F바디 M3, M4 그리고 G바디 다 마찬가지, 여기에 비해서 윤축비가 좋아서 실제 드라이버가 느끼는 그 회도성과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거는 뭐 정기형, 후기형 할 거 없이 M2 자체가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16부작에 나오고 있는 차들을 통틀어서 제가 생각하는 태생적인 밸런스가 좋은 차량, 그러면 뭐 거의 단연코 M2가 뭐 거의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어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292 영상하고 비교를 해봐도, 물론 아직 292 M3는 완성형의 세팅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난번 나왔던 영상이 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이번 영상에 초도에 보여줬던 그 인캠을 보시면 훨씬 경쾌하고 차가 깔끔한 주행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어쩌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윤축비 이거는 정말 최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경량화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뭐 원가 절감의 BMW, 뭐 엔진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차대 뭐 여러 가지, 뭐 하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가 절감과 싸고 효율적인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 M의 브랜드 특징 자체가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거하고 딱 대비되는 게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AMG GTR입니다. AMG GTR 같은 경우에는 진짜 또 이 부분을 뭐 제가 살짝 스포를 드리자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AMG GTR은 물론 차량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여기에는 경량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돈을 그냥 쏟아붓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바디
바디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자재의 선택, 뭐 여기는 뭐 카본으로 그냥 떡칠을 합니다. 막 그냥 그거는 제가 추후에 AMG GTR에서 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하체도 기본 W10 구조를 앞뒤다 베이스로 가지고 가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 M2는 차체는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뚱땡이가 된 데는 어떤 원가 절감의 그런 프로토콜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BMW 그리고 M 브랜드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기록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 뭐 근데 그게 뭐 차량 자체 보호 로직이 작동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보니, 또 뭐 운전을 하면서 제가 드라이버로서 느꼈던 그런 직관성과 차의 밸런스, 이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별로 남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분도 그만큼 좀 빨랐던 그 차가 정기형 BMW M2입니다. 지난번 영상의 주인공 E92 M3,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F87 정기형 M2,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공통점은 둘 다 향후에 BMW 이 M이 지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과도기에 놓였던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E92 M3 같은 경우에는 이바디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뚱맞게 8기통 엔진을 올렸어요. 8기통 엔진을 올렸고, 물론 자연흡기입니다. 거기에 독립 스로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차체가 D 세그먼트에 가깝게 커져 버렸죠. 그러면서 약간 이 기존에 있던 이 3세대까지 가지고 있던 M3의 정체성에 약간의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BMW의 고민들이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이 S65 엔진은 E92 M3의 심장이었죠. 이 S65 엔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그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은 조금 배제시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M3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가기에는 이 S65 엔진은 적합하지 않았다. 뭐 그것이 내부적인 문제가 됐든 뭐 환경적인 또 외부의 문제가 됐든 어찌됐든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F87 M2 같은 경우에도 정기형 기준입니다. N54에서 더 개량된 N5 엔진을 올리고, 이제 기존의 M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터보차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것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이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결국에 S55라는 완성된 형태의 엔진을, 터보차저를 가진 엔진을 남기고 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자, 근데 뭐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패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성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것이 이 둘의 어떻게 보면 큰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차이점은 뭐 그냥 눈에 띄는 것 그대로입니다. E92 M3까지 자연흡기, 그리고 여기서는 터보차저가 올라갔는데, 자, 뭐 그런 일반적인 비교 말고 우리가 인캠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둘은 지금 지난번에 E92 M3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랩이 46초 3이 찍혀 있었고, 이번에 F87 정기형 M2 같은 경우는 45초 3입니다. 자, 이 둘의 1초의 갭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그래서 1초가 더 빠르다고 M2가 더 좋은 차다, 뭐 이렇게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팅 내용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서의 튜닝은 큰 방향성에서는 거의 둘이 비슷해요. 뭐 에어로 파츠 달려 있는 거, 서스펜션 장착, 그리고 뭐 타이어 사용이라든지, 물론 타이어도 구체적으로는 E92 M3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265 스퀘어 썰포지가 들어가 있었고, M2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275 스퀘어 썰포지가 들어가 있었죠. 뭐 근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 뭐 그게 초에 기여하는 바는 뭐 많아야 뭐 0.23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1초에 가까운 갭을 우리가 놓고
보자면 일단 이 F87M2는 스테이지 2 ECU 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휠 마력이 최대 375마력. 292 M3는 자연흡기고 이거는 뭐 ECU 튠이 안 돼 있는 차죠. 휠 마력 기준으로 한 358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토크도 차이가 많이 나죠. 토크가 292 M3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물론 고RPM에서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7000 RPM 넘어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데 그것이 한 47 정도, 47kg 포스미터.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에는 57kg 포스미터로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출력 부분에서 차이가 당연히 M2에 유리한 그런 조건이었고, 그리고 무게 면에서는 292 M3가 경량화를 통해서 1460 내외, 그리고 M2가 1500kg 초반, 그러니까 한 50kg 정도 292 M3가 조금 더 유리했다. 자, 거기서 그리고 뭐 물론 주행 환경도 약간은 차이가 있었죠. 뭐 미세하게나마 M2가 주행할 때 외기온이 조금 더 낮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초에 가까운 기록 차이가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수치상도 보이는 출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의 영향보다 출력의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출력에서 뭐 첫 번째 기록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밸런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2 M3에 비해서 F87 M2의 윤축비가 확실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체에서 오는 어떤 그런 밸런스에서 M2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 이 큰 두 가지가 이 둘의 기록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고, 또 가장 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손에 지금 이 F87 정기형 M2는 내 손에 없고 292 M3는 내 손에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92 M3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훨씬 더 빠른 머신으로 진화를 시키게 될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경량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량화를 지금보다 더 하드코어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일단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도 경량화를 통해서 M2하고 차이 나는 이 기록 정도는 일단 1차적으로 엎어야 돼요. 뭐 전기형 뿐만이 아니라 다다음 영상에 이제 후기형 M2도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뒤집을 그런 어떤 세팅의 변화를 주게 될 건데, 그거의 가장 핵심이 첫 번째 옵션이 바로 경량화입니다. 경량화를 이 팀장님 기준에서는 1300 초반, 제 욕심은 1200 후반까지 그렇게 경량화를 통해서 어떤 이런 밸런스와 뭐 여러 가지 오는 뭐 이런 출력에서 오는 이런 핸디캡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시도는 프론트의 윤거를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윤축비를 선택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렇게 해서 타이어 기준의 스퀘어 세팅을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 가는 요 방향도 지금 두 번째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버핸다를 막 쳐가지고 막 그렇게 무식하게 한다기보다는 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프론트만 선택적으로 뭐 카본 파츠, 카본으로 구성된 휀다 그거를 우리가 구하면서 10반의 어떤 휠을 한번 시도해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오는 기록 차이를 좀 극복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이 M2에 대한 이야기는 다다음번 영상에 후기형을 다루면서 팀장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 영상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졌겠죠?
좋았던 영상인 것 같아요. 뭐 조회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다음번 영상이 바로 포드 머스탱 GT 5.0 맞나요? 이름이? 네이밍이? 5.0 GT. 네. 하여튼 포드 머스탱의 영상이 이제 다음번 영상이 되겠습니다. 벌써 다음번이면 12편이네요. 12편에 포드 머스탱을 보고 그 다음 13편에 BMW 후기형 M2를 보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